이제 냉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은 내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우선 냉각을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사이클 선도를 쭉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선 사이클 선도에서 냉각 시간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냉각이든 어떤 보압이든 하면은 사이클 선도를 일반적으로 그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클 선도에 보면은 노즐 전진 후진 있는데 후퇴가 있는데 보통 현대에서는 이쪽을 계량 이후에 옮겨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미 공부한 이중사출 사이클 선도에 대해서도 동시에 다중사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냉각을 이야기할 때 이제 레이놀즈 넘버를 반드시 이야기를 하는데 냉각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청류하고 난류가 있는데 청류, 난류를 어떻게 쉽게 설명하려고 생각하다가 담배 연기를 보면은 청류는 트랙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제가 이게 책을 쓸 때 여기 우사인 볼트 여기 있습니다. 그때 우사인 볼트가 한창 잘 나오고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우사인 볼트 100m 달리기 트랙을 예를 들었습니다. 청류는 이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난류는 지그재그로 멋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용융수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청류고 그 다음에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난류일수록 좋습니다. 난류일수록 난류와 청류를 구별하는 것은 레이놀즈 수를 가지고 하는데 2000에서 이하를 청류라 그러고 뭐 이상을 난류라 그럽니다. 우리가 사출에서는 난류, 레이놀즈 수가 한 만 정도를 가장 냉각 효율이 좋다고 이미 강의를 들었습니다. 만 정도 좋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냉각수 직경도 구할 수가 있어요. 요 식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활용된다는 거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책에 나오는 냉각 그림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이 되시면은 냉각 설계할 때 어떤 룰에 의해서 하는지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냉각 중에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RHCM 하든지 RHCM 이게 Rapid Heat Cycle Molding 혹은 스팀 몰드 혹은 이몰드 등과 같이 어떻습니까? 사출할 때는 금형 온도를 뜨겁게 하고 냉각할 때는 급격하게 차갑게 하는 거지. 일반적인 사출은 이렇게 40도, 45도 금형도 일정한데 급속 Rapid Heat RHCM 같은 경우에는 사출할 때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고 냉각할 때는 떨어뜨리 이 선도로 하나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원리는 뭡니까? 원리는 사출할 때 금형 온도를 뜨겁게 해서 웰드 라인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즉 웰드레스 금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웰드 라인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웰드 라인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웰드 라인을 스크래치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웰드 라인이 웰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고광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품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웰드레스 이게 없을 때는
이렇게 웰드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주로 도장을 해서 표를 시켰습니다. 그런 척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냉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석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식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식은 변수를 뽑아내므로 인해서 상수를 극대화하는 데 사용해야지 그냥 이 식을 계산식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학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이게 다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뉴턴 유체로 무시하고 금형온도가 일정하다고 무시하고 다 했기 때문에 어차피 계산해서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변수를 뽑아내면은 굉장히 현업에서 문제 풀기가 좋습니다. 또 생산성 향상을 한다 그러면은 이 식에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사이클 타임을 줄여가지고 사이클 타임을 줄임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도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H 작업성 두께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이클 타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디자인 협의를 한다든지 어떤 발주처하고 할 때 어떤 두께를 좀 키워라 그러면은 사이클 타임이 얼마 늘어난다 정량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두께를 키울 건지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단면적에 보면은 대부분 다 작은데 뭐 특정 부위만 두꺼우면은 이 부위 때문에 수축 때문에 사이클 타임을 보합 시간을 길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디자인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은 국부적인 두께를 개선하는 것도 엔지니어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냉각을 보면은 냉각에는 균일한 냉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깊은 부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드릴로 이 부분을 자유롭게 홀을 강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체용으로 나오는 게 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블러라든지 스노멀 핀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3D 프린팅이라든지 코어인 코어 쿨링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들에서 균일하게 있고 그 다음에 3D 프린팅을 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열 확산을 통해서 다 하는데 우선 균일하게 냉각이 이루어지면 좋은 건 뭡니까? 냉각 속도에 따른 차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냉각 속도에 의한 차이를 줄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국부적으로 냉각으로 인해서 수축 시간이 달라집니다. 수축 시간이 달라진다면은 그 수축 양에 따른 내부 잔류 응력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휨이라든지 그러한 불량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3D 프린팅이라든지 확산 접합이 있다는 거. 확산 접합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열과 압력을 가해가지고 분자 간의 확산을 통해 가지고 두 셀을 서로 붙이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축에도 냉각은 관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BT 선도에서 냉각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이게 올라갑니다. 원래 이게 냉각 느릴 때하고 클 때하고 그렇게 해서 형내압 곡선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최적 수축량이 위의 그래프가 밑에 그래프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수축을 줄일 수 있고 수축을 약간 좀 더 나아가면은 길이 방향으로 오리엔테이션 방향 체인이 이렇게 쭉 늘어난 방향으로 많이 줄어드는데 탄성 회복 여러 가지 이유로 이때는 안 줄어들게 하려면은 안쪽에 필러 같은 거 강도 보강도 있지만은 수축량 보정으로도 글라스 파이버라든지 쇼 파이버라든지 그런 것들을 첨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PBT 선도에서 냉각 속도가 빠를 때하고 느릴 때를 이렇게 최적 수축량을 서로 비교해 본 것을 잠시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이 잘 안 됐을 경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금형 내에서 이쪽이 온도가 높고 반대쪽이 캐비티가 높고 코어 쪽이 낮다 그러면은 제품은 어떻습니까? 이런 형태로 휘죠. 자칫 프레스라든지 사출 전공 안 하신 분들은 바이메탈 열이 많은 쪽으로 이렇게 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용융 수지를 금형 속에서 끄집어낸 냉각시키는 쪽이고 이렇게 생각했는 것은 열을 가할 때의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김치 케이스 통 같은 경우로 이 안쪽하고 바깥쪽의 냉각 속도가 다릅니다. 열이 잘 안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수축이 생겨가지고 이런 형태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정밀하게 컨트롤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김치통을 보면은 외곽에 어떤 립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겸사겸사 립은 왜 영향이 있냐면은 휘임에서 단면 2차 모먼트가 12분의 BH3승이죠. 다르게 하면은 자를 이렇게 딱 눕히면은 잘 휘어지는데 세로로 딱 자를 이렇게 하면은 잘 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단면 2차 모먼트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출에서는 물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립을 많이 세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냉각은 기본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에 나오는 냉각의 의미를 보면은 냉각의 의미가 있고 책을 보시고 공정상의 냉각, 실질적인 냉각, 냉각 시간의 설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냉각을 위해서는 온수기도 사용되고 온유기, 기름 사용, 그 다음 칠러 같은 것도 사용됩니다. 보통 이제 보편적인 의미는 실온 25도에서 상대 습도가 50%에서 측정하는 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있죠. 이게 런너의 냉각은 굳이 캐비티 같이 완전히 고화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치출할 때 문제가 없으면 변형이 돼도 문제 없으면 런너는 치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은 사출하고 좀 상관이 없는 건데 수학하신 분들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요거는 핫프레스 포밍, 핫스탬핑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핫프레스 포밍은 뭡니까? 핫스탬핑은 재료의 강도와 강성을 높여가지고 차량 경량화라든지 그런 데 활용이 되는데 보통은 어때요? 금형 속에서 이렇게 온도를 올려가지고 오스테나이트 영역까지 올리고 성형을 하고 프레스 포밍을 하고 다시 금형 속에서 검냉을 시켜갖고 마틴사이트로 해서 이게 경도를 1490, 1500메가파스칼까지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강도가 1500메가파스칼 정도면은 프레스로 피어싱이라든지 트리밍 같은 게 거의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많이 나오는 레이저 커팅이라든지 혹은 워터 커팅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절단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하나 그리는 방법을 해서 핫프레스 포밍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틴사이트로 내려갈 때 이게 보론이 첨가된 강을 많이 씁니다. 보론 첨가된 강을.
이거는 마르텐 사이트 이게 냉각 이게 아무래도 물속에 바로 집어넣는 거하고 검형 속에서 냉각하는 게 확실히 급냉하는 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마르텐 사이트 급냉 시간을 지연시켜주는 역할이 보론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대부분 다 보론 강이 다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쓰이는 거는 뭡니까? 안쪽에 이게 외관에는 좀 쓰기가 좀 그렇죠. 외관 안에 센터필러라든지 하는데 안쪽에 보강제로 주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냉각은 이거는 뭐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논문을 찾아보면은 코어인 코어 쿨링이라고 이거는 원리가 단순합니다. 줄 냉각을 이렇게 계속 뚫어놓고 여기 검형에만 별도로 코어를 가공합니다. 가공을 해서 3차원으로 가공해서 쭉 연결하는 겁니다. 굉장히 일이 많겠죠. 뭐 당연하게 연료율이 좋고 코어인 쿨링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의 효과 여기 보면은 1번, 2번 외관 개선, 휘변형 방지, 치수 정밀도 유지 그 다음에 냉각수 구멍 설계 시 유의 사양도 제가 일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걸 살펴보시면은 냉각에 대한 레시피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용융수지 거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볼 건데 내용은 많지만은 앞에서 다 다룬 겁니다. 용융수지가 거동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발생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융수지는 근본적으로 이제 척류 유동을 하면서 분수 유동을 합니다. 분수 유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먼저 들어간 수지가 제일 앞에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즉 빨간색이 들어가면은 빨간색이 게이트 선방에 있고 늦게 들어간 수지가 가장 나중에 있습니다. 분수 유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수 유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인서트 사출이라든지 어떤 뭐 다른 것들이 용이하게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도의 개념도 좀 알고 그 다음에 시어레이스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용융수지 거동하는데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레이놀즈 넘버 2000 이하를 척류유동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고 우리 용융수지는 2000 이하 척류고 그 다음에 그 용융수지가 거동을 하면서 속도, 유동선단 속도입니다. 이 구배 때문에 전단 변형률, 쉬어 레이시 증가하고 쉬어 레이시 증가하면은 온도가 증가하고 온도가 증가하면은 점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충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멜트 플리트도 이야기했고 플리프. 그 다음에 압력 강화에 대한 이런 그림도 어떻게 보면은 유동 저항입니다. 유동 저항식을 요식을 이야기할 때 이 그래프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압 사출을 이야기했을 때도 가스 사출, 일반 사출, 그 다음에 형내압 곡선 있을 때 일반 사출, 가스 사출, 그 다음에 용융수지 거동이 가장 말단의 가장 마지막에 똑같이 채워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유동 저항을 줄이는 플로우 리더, 유동 저항을 주는 플로우 디플렉트. 그 다음에 우리 충전 수지는 충전 시간을 빨리 해도 그렇고 늦게 해도 그렇습니다. 적정한 시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수지 거동을 보면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T1이 낮고 그 다음에 T3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점도하고 시어레이 곡선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사출 구간, MI 구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자유자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MI 값에 대해서 구할 때 여기서 보면은 실험실 베이스에서 용융수지를 집어넣고 온도로 가열하고 정하중을 가해서
단위 시간당 10분이면 10분 동안 흘러나오는 양을 중량으로 측정한 게 MI 값입니다. 이 속도는 굉장히 늦기 때문에 shear rate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출할 때는 이 값이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려면은 이게 스파이럴 테스트라고 검형을 제작해서 스파이럴 테스트 여기에 눈금을 만들어서 이게 얼마나 유동거리가 길게 가는지를 측정하는 게 실질적인 수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수지 거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람하고 똑같이 이게 두께가 두꺼운 부위, 유동장이 적은 부위로 먼저 흐르고 흐르다가 그 다음에 유동거리가 L이 L제곱이죠. 이게 유동장이 커지면은 비로소 여기에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충전된다는 거. 그 다음에 최적 충전 시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단 속도 제어할 때 전단 속도가 일정한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최적량이 다르죠. 사출률이 다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증가시켜 가지고 사출률을 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면적이 작아지면은 속도를 줄이고, 이게 다단 속도 제어의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 용융수지 거동을 보면은 반드시 PVT 선도하고 그 다음에 viscosity shear rate의 곡선은 또 우리 해석은 물성을 분석할 때 반드시 필요한 물성 값입니다. 앞에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viscosity shear rate를 보면은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temperature sensitivity, 온도 민감도를 나타내는 것은 요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온도 민감도가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온도 변화를 수지 온도 변화를 다르게 하면은 어때요? 점도가 확 변한다는 것이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지 거동에서 보면 점도식을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요 식을 만든 게 있어요. 요 식 전체를 쭉 따라가면서 전체를 가지고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그렇게 식은 계산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변수를 살펴보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수지 거동에서 보면은 shear rate이 있고 전단 응력이 있는데 전단 담화 뉴턴 유체는 shear rate이 커지면서 전단 응력이 직선으로 리니어하게 하는 게 뉴턴 유체입니다. 물 같은 거. 전단 농화는 전단 응력이 더 커지는 거. 예를 들어서 옥수수 전분 가루를 이렇게 물과 섞어 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넣으면 들어가는데 주먹으로 꽝 치면은 튕겨 나오듯이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플라스틱은 이겁니다. 이거 여기 전단 응력하고 shear rate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실제 플라스틱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PVT 곡선이 형내압에 따라서 달라진다. TG하고 TM 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또 형내압 곡선을 한 번 더 보면 여러분들 책에 다 나와 있듯이 여기 캐비티에 게이트 선단에 있고 게이트 말단에 있습니다. 했을 때의 압력 선도가 이렇게 크기가 달라집니다. 요 말단에서는 작다는 것은 압력 전달이 적다는 거죠. 적음으로 인해서 PVT 선도에서 이렇게 작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걸 이렇게 크게 그리면은 여기에 수축, 최적 수축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어때요? 앞에서 쭉 했지만은 플레이트 하면은 게이트가 여기에 있으면 게이트 여기의 수축량보다 여기가 더 커지는 경향이 생기죠. 이런 형태도 이걸 갖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비스코일레스틱입니다. 점 탄성 수지이기 때문에
점 탄생 수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어 레이스 따라서 충전 밸런스 달라지는 거, 멜터 플리프. 그 다음에 전단열식은 시어 레이스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시어 레이스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수진 물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수진 물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롯데케미컬에서 PP에 대해서 하나 다운을 받아서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물성 항목 용량 수지도 있고 MI값, 밀도, 뭐 파단점 억력, 파단 신율, 굴공탄, 로컬 경도, 뭐 아이조드, 바이캣, VCAT, 열변형 온도가 있는데 여기서 다룰 거는 뭐 MI 값은 다루었고, 그 다음에 뭐 VCAT 연화점이라든지 열변형 온도, 그 다음에 아이조드 충격,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요거는 뭡니까? 니들이 침이 온도에서 푹 들어가는 거는 VCAT 연화점입니다. VCAT 연화점에서 여기 보면은 열변형 온도보다 좀 더 높죠. 그렇게 하고 요거는 뭐냐면은 HDT, Heat Deflection Temperature에서 열변형 온도입니다. 이거는 3포인트 밴딩으로 해서 이렇게 특정 깊이가 이게 변형이 생겼을 때의 온도를 나타내는 게 열변형 온도. 그 다음에 VCAT 연화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열변형 온도 이런 것들은 취출 온도라든지 저런 거 선적할 때도 기준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진 물성, 열 전도도 구하는 식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거는 시차 주사 열량계에서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수진 물성을 체크할 때 TG, TC, TM 이런 거 할 때 필요합니다. PBT 선도 설명했고 Viscosity Shearing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할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출은 열 전달 장치이기 때문에 자, 열 전도 개수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팩터입니다. 열 확산 개수에 보면은 low CP 분의 CP 비중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CP 그 다음에 여기 위에 K가 있습니다. K 여기에 열전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수지는 0.2 정도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공기는 0.02 그 다음에 알루미늄 250 카프 동이 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HR750 같은 경우에는 동 베이스죠. 동합금인데 깊은 부위에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부위에 그런 검형 재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저 카본 스틸 같은 경우 50 정도로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보통 검형 재질이 P20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20에 30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마음속에 기준을 잡을 때 한 50 정도로 50 와트 퍼 미터 K K 요거는 도시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요 책에는 잘못됐네. 도 K가 아니고 그냥 K입니다. 요 위에 도를 지워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진 물성에 보면은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인장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힘하고 변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 재료학 책 보면 어때요? 응력하고 변형률, 스트레스 스트레인에 대해서만 하는데 왜 그러면은 힘하고 변이를 사용하지 않고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사용했는지도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단면적으로 나누어서 더 이상 단면적을 개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뚱뚱한 놈이나 날씬한 놈이나 똑같이 무시하겠다. 그 다음에
변형률은 단위 길이로 나눴기 때문에 짧은 놈이나 긴 놈은 다 무시하겠다는 나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재료에 대해서 하나의 곡선을 그려가지고 이게 그 재료를 대표하는 값이 물성치죠. 물성값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플라스틱의 이게 인장 거동이고, 근데 요거 할 때 초소성 재료에 대한 것도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요거 사치로 별개지만. 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라서 아주 민감하다는 거, 우리가 낮은 온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앰플리튜드하고 넘버 오브 사이클, 필요 사이클이죠. 금형은 근본적으로 계속 반복 운동을 하기 때문에 피로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 파괴가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들도 공부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난연 규격을 많이 따집니다.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플라스틱이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 규격을 많이 따집니다. 수출을 하려고 할 때. UL 규격을 많이 따집니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촛불을 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물성도 있지만은 뭐 내지문성, anti fingerprint라든지 anti scratch라든지 플라스틱은 유리라든지 금속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물성이 강도라든지 강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처리가 많이 필요합니다.